소개받은 박민희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저는 방금 이문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있고요. 제가 2007년부터 한 2013년까지 연수랑 특파원으로 제가 취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느낀 게 있었고, 그 뒤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왜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데 좀 관심이 계속 있어서, 사실 제가 무슨 연구자나 그런 건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재하고 또 배우고 했던 것들, 제가 아는 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고민과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글을 쓰는 사람이고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좀 낯선 일이라서 좀 부족한 점이나 좀 못하는 게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목은 중국 딜레마라고 했고요. 이문영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타이완, 홍콩, 위구르 내용도 좀 많이 넣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하겠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신장, 홍콩, 대만도 이런 어떤 왜 중국이 이 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큰 그 흐름이 없이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식 테러와의 전쟁이란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자님, 네.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올려서 해주시면. 네. 네. 그리고 중화 민족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데, 중화 민족이란 도대체 뭐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홍콩,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국양제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하고 나서 이제 애국자 통치라는 걸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대만 문제, 지금 가장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다음에 시진핑 시대 이 중국이 왜 이런 가고 있는가, 이건 진짜 과연 문혁인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거를 20차 당대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죄송합니다. 네, 중국은 이게 미국 패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가 이런 때였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 지금 중국은 많이 달랐어요. 이제 제가 2010년 무렵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고뇌하는 중국, 갈림길에 있는 중국인데 굉장히 고뇌하는 중국이었거든요. 그 고뇌한다는 건 뭐 이제 정부나 그런 학자들도 고뇌하고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중국 애들 많이 가보셨죠? 여행도 코로나 전에는 많이 가보시고 했을 텐데, 그때 가보면 굉장히 발달했구나, 엄청나게 부유해졌고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크구나, 그런 생각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때 가보신 분들은. 그때 무렵에 이제 2010년 무렵에 중국의 진위 개수가 0.49라고 하는데, 그건 얼마만큼 불평등한 거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하다고 하는 남미의 브라질이나 이런 데보다 더 불평등하거나 거의 그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이 공산당이 다스리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할 수가 있지? 그런 질문이 우리 같은 여행자나 외국인들의 눈에도 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도 중국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질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혼다 자동차, 중국 광동성 남쪽에서 혼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파업이었어요.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이고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노조가 아니고 노동운동 같은 게 허용되지 않거든요. 파업도 헌법상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SNS 같은 게 알리면서 임금 인상이나 독립적인 노조 이런 걸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고, 또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노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하고 첨단 회사인데 노동자들이 그 노동 조건에 항의해서 18명이 연쇄 자살을 했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다음에 우칸이라는 마을은 거기 마을에서 토지를 왜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의 농촌 토지는 어떤 개인의 토지가 아니라 사실 마을의 집단 소유인데 왜 우리 마을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넘기지 하면서 또 파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났죠. 그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강제 철거에 대한 여러 저항들이나 이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중국과 달리 파업과 아래에서 막 여러 가지 시위와 그 사회 이런 불평등이나 여러 부패를 해결하라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2008년에 이제 기억하시면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서 굉장히 세계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전까지는 와 미국이나 서구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뭐야 미국 유럽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서 엄청 위기가 처했는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아 이제 우리가 서구보다 더 뛰어날 것 같아. 우리가 곧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동쪽이 떠오르고 유럽은 서구는 진다. 이제 서구는 가라앉는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도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중국 정부가 많은 돈을 풀고 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이제 곧 그러니까 서구를 뛰어넘어서 중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한국에서도 많이 퍼졌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어떻게 말하면은 윈윈하는 관계였죠. 미국의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가서 싼 임금을 얻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내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공생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곧 다 이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2008년에 어떤 자본주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때 정부가 많은 돈을 풀고 해가지고 위기를 금세 넘긴 것 같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수출도 옛날처럼 되지 않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그 당 국가가 국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또 강해지는데 이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식으로 계속 개혁을 해갈 텐데 당분간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주의식으로 경제를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때를 넘어가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중국식 국가 사회주의가 어떤 완결된 모델이고 미국과는 다른 모델로 이거를 강화해 간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국의 국유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 기업들한테만 더 혜택을 주게 돼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외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더 혜택을 주게 되면서 해외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불만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국이 중국 정부가 더 중국 국기업에 혜택을 주고 중국 내에서 뭐 고속철을 짓는다던가 이런 부동산 대규모 개발을 하는 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부채가 이렇게 원래 2007년에서는 GDP의 145%였는데 지금 한 330%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부채가 늘고 효율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중국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렇게 계속 중국도 이 PMI라고 하는 게 어떤 중국 경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경기가 계속 떨어져요. 사실 효율성이. 근데 그럴 때마다 중국 정부의 저 신규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돈을 이렇게 쓰면은 올라가고 돈이 그 대출을 그러니까 좀 내추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도 계속 이 중국 정부가 푸는 돈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홍오펑이라고 하는 홍콩 출신의 경제학자가 쓴 제국의 충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중국도 사실은 같은 자본주의의 미국식 자본주의의 큰 일부, 그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였고, 결국은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모델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는 충칭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서 중국이 지금 처한 빈부격차나 부패나 환경 문제나 이런 걸 다 해결한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쪽에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요. 굳이 말한다면 시진핑 주석도 이쪽에 홍얼따이라고 하는 저쪽 그룹에 있는 겁니다. 이제 홍얼따이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의 자손들을 이제 태자당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혁명의 정신,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국가나 당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고 하는 똘똘 뭉친 어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뭐 군부라든지 뭐 정치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이제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당과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이런 주장이 생기고, 충칭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보시라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어떤 라이벌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걸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거는 뭐냐면 남쪽에 이제 광동 모델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면 오히려 중국이 지금 있는 비효율 문제가 더 심해진다. 시장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노동운동이란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통치하는데 차라리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목소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중국이 토론하는 중국이었고 고뇌하는 중국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략 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목소리가 이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제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설할 때 정치 개혁이 없으면 경제 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지금의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시에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아래에서 점진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는 공산당 통치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광동 모델이라고 했던 걸 추진했던 사람이 최근에 이제 20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나갈 때 그쪽 파벌의 대표적인 이제 왕양, 뭐 리커창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광동 모델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얘기는 시진핑 주석의 지금 현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사는 제가 있었던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알았던 그 중국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리고 중국 아래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12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10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이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고 이제 모두 시진핑 주석 계열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이제 사진인데요. 이제 지난 10년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10년이 이렇게 흐른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항상 뭐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위대한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되고 나서
공산당 당 내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항상 위기감을 강조해요. 소련 공산당은 왜 무너졌는가? 이념과 신념이 흔들렸고 정치적 부패와 이단적 이데올로기와 군부 불충성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나 중국 공산당 통치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다. 소련의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위기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래로부터 어떤 막 뭐 시위나 이런 게 많이 분출하는데 거기에 어떤 외세가 개입하게 되고 특히 이제 소련을 보면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막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그 세 가지를 굉장한 위험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놔두면 거기에 외세가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 지역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두려움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아니면 시진핑 주석과 그 측근 세력들이 말하는 이제 중국의 과제가 된 거죠.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이후에 중국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시진핑 주석과 그 측근들 아까 그 충칭 모델이나 충칭 모델은 사실 꼭 그건 아니고 그것도 같은 흐름이지만 그쪽에 이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국가와 당의 역할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해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도자 시진핑을 중심으로 완전히 뭉쳐서 권력을 강화해서 이런 불안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사실 10년 동안 실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 얘기는 아까 서구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구식 가치, 서구식 민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 공산당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하여튼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부정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되고 하나는 이제 사회에서 밑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변화의 목소리를 그대로 놔두면 불안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아래에 있던 그런 원래 개혁 개방의 과정이란 거는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당과 국가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모든 걸 통제했던 것을 사실 사회에 다 풀어서 중국 사회 곳곳에 이제 어떤 자율성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해온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은 굉장히 급속하게 됐는데 너무 사회가 불안해서 공산당이 잘못하면 통치권을 잃게 될 수 있다. 소련 공산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회 곳곳에 있던 그 자율의 공간을 없애고 당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걸로 다시 되돌려 놔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과정들은 어떤 거냐면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부패와 전쟁이 굉장히 중국 인민들한테 그런 호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러니까 곳곳에서 뭐 민간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맘대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부패가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관리들도 그것과 결탁해서 굉장히 부패가 된 게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굉장히 호응을 얻어요. 시진핑 주석이 빠르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10년을 돌아와서 보면 부패와의 전쟁이 사실 공평하게 된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사람들을 부패 관리로 다 이제 그것을 처벌하고 나면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계속 모든 중앙 요직이랄지 지방의 요직들에 앉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이 계속 집중되고 또 역사 결의라는 걸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업적은 어떤 오류도 없고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제 단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강해져요. 근데 이 3차 역사 결의라는 건 작년에 했는데 그 전에 1차와 2차 역사 결의는 사실 성격이 어떤 거냐면 이제 1차는 마오쩌둥이 처음 권력을 강화할 때 2차는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인데 그때는 이전까지 중국 공산당의 노선이 어떤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라는 게 주로 핵심이 되는데 작년에 했던 시진핑 주석이 한 3차 역사 결의라는 거 성격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산당이 해온 것과 시진핑 주석이 해온 모든 것은 굉장히 옳고 앞으로도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는 어떤 이전을 반성하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 결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군 개혁을 굉장히 이거는 사실 덩샤오핑도 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군 개혁을 하면서 군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어떤 이견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7.5 대체포라는 거는 2015년 7월 5일에 300명의 인권 변호사랑 인권 운동가들을 한꺼번에 체포한 거예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도 시진핑 주석은 뭐 좀 개혁파일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 통제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린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외교에서도 강력하게 외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해라. 외부에 대해서 중국이 외부를 비난하는 것을 가만두지 말고 반격해라.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고 이제 뭐 심지어 처음에는 이제 인권운동가들, 뭐 노동운동가들이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마윈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아니 도대체 중국은 왜 저렇게 제로 코로나를 하게 되지? 라는 그런 정도까지 사회를 통제하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중국 사람들은 제로 코로나를 방역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중국이 토론하는 중국에서 이제 이견을 말할 수 없는 대신 일사불란한 중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신장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님 옆에 물 놔뒀습니다. 아, 제가 예. 물 챙겨드리기로 해갖고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열중하셔갖고. 그래서 신장 문제는 제가 산소에 약해가지고 이 166만 4,900제곱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지 하고 생각이 돼. 여기가 신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영어로 된 지도밖에 못 찾아서 이게 신장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6배가 넘는 땅입니다. 여행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중국 전체 6분의 1이나 되는 곳이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계속 이 옆에 중앙아시아 세계에 속한 곳이고 이 중앙아시아라는 곳의 특징은 계속 많은 민족과 뭐 문화와 그런 종교가 계속 왔다 갔다 오가는 어떤 교차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과 달랐는데 10세기와 17세기에 거쳐서 이슬람화되고 그 전에 이제 10세기 이전부터 해서 여기에 터키계 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사실 중국과보다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중앙아시아 뭐 우리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네. 우즈벡이나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이쪽 중앙아시아 세계하고 문화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교류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이 신장이 중국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된 거는 1750년에 이 청걸륭제가 점령을 한 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중국이 아주 조금 당나라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떤 점령이 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1750년에 청걸륭제가 여기를 점령하고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제 만주족 정권이 한족 정권하고 다르게 이 유목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그런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통치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지도자 한 명을 대표로 내세우고 청나라 군대를 일부 이 우름치 지역에 좀 두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접적인 통치였고 그 실제로 중국이 이 청나라 안에 판도에 들어오긴 했지만 중국의 통치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문제는 신장 지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고 여기가 교통로 엄청난 요지이자 자원의 보고 뭐 우라늄, 석유, 가스부터 모든 자원의 보고인데 여기가
지금 중국이 실제로 통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볼 때는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과 특히 경쟁할 때 이거를 어떻게 안정화시킬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치가 흔들리게 되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외세에서 개입하게 되면 이 신장처럼 너무 이질적이고 중국 통치가 안정화되지 않은 곳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30년대하고 40년대에 여기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2번 정도 나라를 한번 두 번 세운 적이 있어요. 이제 다 진압이 되었지만 반란이나 이런 독립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08년에 찍은 사진인데 신장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중국 그 안쪽에 내지하고는 다른 곳이죠. 이 투르크계 민족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분들이고 또 이제 언어도 완전히 다른 위그르어라는 걸 쓰는데 이 위그르어는 굳이 말하면 우즈벡어랑 제일 비슷합니다. 거의 다 통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언어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이슬람교도기 때문에 신장의 인구 구성이란 걸 보면 1949년에 한족 인구가 4.6%, 이제 1949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장에 들어갔을 때 한족 인구가 4.6%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한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한족 인구가 지금 한 40% 정도 되지만 역시 위그르, 카자흐, 키르키즈, 우즈벡 이런 투르크계 이슬람 인구가 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통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신장의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기 전에 신장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약간 예를 든 건데요. 이 일함 토티라는 이 사람은 위그르인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중앙민족대학이라는 데 교수였던 사람이고 이건 제가 2010년에 이분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신장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중국이 1990년대부터 시장화 개혁을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한족들이 대거 이동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도 이제 한족 정부고 기업들도 한족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집중되고 위그르인들은 자기들이 계속 따라 살아온 땅인데도 자기들이 거기서 좋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우리 자원은 다 파내가고 우리 저 한족들이 다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리고 이 신장이란 곳은 뭐 아주 굉장히 뭐 산부터 다 있지만 물이 부족한 곳인데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다. 이런 걸 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불만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90년대부터 여기서 이제 시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2001년에 9.11 테러가 나니까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사실 위그르인들이 뭐 독립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보다는 이런 문제들 한족들이 와서 다 모든 걸 가져가고 경제적 이권도 가져가고 일자리도 잃게 되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9.11 테러가 터지니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우리가 위그르인들의 반란을 이렇게 뭐 소요 사태나 이런 걸 진압하는 거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거는 테러리스트이고 분리독립을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내에서 계속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거지 위그르인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인터뷰했을 때 계속 저한테 얘기한 게 이런 민족 자치의 약속이 지켜지고 평등하게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위그르인들이 바라는 것은 분리독립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자치가 지켜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2014년 9월에 종신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이분의 이제 글들을 모은 책도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의 불안정 문제나 신장의 현재 상황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할 때 이 2009년에 우르무치에서 일어난 이 7.5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2009년 7월 5일에 이 위그르족 중에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기 그 현지에서 차별을 받아가지고 그 뭐 거기 한족 여성들을 뭐 성폭력 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써가지고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원래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족들이 우리 걸 다 가져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폭동처럼 변해서 한족들이 많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주모자 색출 이런 거 해서 이제 위그르족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게 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신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실상 계엄령 상태의 신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제 신장에 가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고 어디 가도 검문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2014년부터 신장 문제가 좀 불안정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시진핑 주석이 신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신장에서 여러 가지 좀 테러 사건 같은 게 일어나게 돼요. 이제 뭐 칼이나 이런 걸 뭐 소규모 폭발물이 터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2016년에 죄송합니다. 그 티베트에서 강경 통치로 유명했던 이 당서기가 여기로 부임을 하게 돼서 처음에 실시한 건 뭐냐면 검문소를 확대하고 안면 인식 기술,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담은 CCTV 같은 걸 막 수백만 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굉장히 감시하는 앱을 깐다던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DNA나 이런 홍채, 지문 이런 걸 건강 검진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이제 수집을 해요.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그 위그르인들을 비롯해 소수민족들을 재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원래는 중국 정부가 그때 처음에는 이거는 수용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재교육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실은 잡혔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나와서 이걸 증언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거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을 계속 외우고 중국어로 모든 대화를 해야 되고 뭐 위그르인어로 대화를 하면 그런 걸로 처벌을 받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겠냐면 중국 이제 위에서 위성 사진 같은 걸 보면 재교육 캠프가 신장 내에 한 300곳 정도 있고 거기 이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한 위그르인이나 카자흐인 등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그르인들이 수용소에서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제 중국 정부의 용어로는 졸업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외지로 이동시켜서 이제 강제적,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그 사람들만 숙소를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출산율 억제 이 보고도 많은데 수용소 같은 데서 불임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강제 시술을 시킨다거나 해서 위그르인들의 출산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위성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슬람 종교 시설을 파괴하고 뭐 다른 시설을 개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부모들이 수용소로 잡혀간 다음에 애들을 고아원에 따로 모아서 한족 그러니까 중국어만 쓰게 하고 위그러를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거는 지금 여러 증언을 통해서 이것은 거의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올해 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신장 북서부의 카슈카르 외곽에 있는 어떤 한 수용소에 있는 그 이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파일이 이제 외부로 유출된 거를 모은 건데요. 거기에는 그 한 시설에 2,800명 정도가 수용돼 있고, 수용돼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는 아니죠. 할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이 여기 나오는 문서 같은 걸 보면 수용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상당 부분이 이런 겁니다. 뭐 외국에 있는 친척하고 전화를 했다.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 신장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앱을 깔게 돼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계속 감시를 당하는데 그 뭐 외부랑 연결할 수 있는 왓츠앱 같은 걸 깐다던가 종교 그 파일들을 주고받는다던가 종교 뭐 너무 사원 같은데 너무 많이 간다던가 이런 걸로 대부분 잡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진짜로 그런 테러리스트나 분리주의자라고 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슬람교 자체라는 거가 잠재적 테러 용의자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나중에 중국한테 반대해서 뭐 테러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작동을 하면서 너무 종교 신심이 깊다거나 이슬람교 문화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머리에 그 종교 히잡 같은 걸 많이 쓴다거나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가 사실 이제는 뭐 유엔이나 이런 모든 데서도 많은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중국 정부의 파일들 같은 게 지금은 다 뭐 해킹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이란 용어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족이 있고 55개 소수민족이 있는 게 중국의 공식 통계에서도 맞는 건데 중화민족이란 어떤 민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중국 역사에서 보면 19세기 말에 이제 만주족의 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 중화민족이란 용어를 꺼내긴 하는데 그게 많이 변천이 뭐 이제 사회주의식으로 사회주의 그 소수민족 자치 이런 거 할 때는 중화민족이란 용어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화민족이란 용어 자체가 특히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이란 걸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방금 우리가 신장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소수민족의 자치나 이런 걸 없애고 그런 것은 중국의 통치에 대한 불안 요인이 된다 놔두면 그러니까 결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이 소수민족들을 빠르게 동화시켜야 해서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차 당대회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폐막해서 굉장히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그 70몇 쪽짜리 업무 보고를 보면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까지 그 당대회 업무 보고를 보면 개혁개방 이후에 계속 소수민족 자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민족 자치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국의 민족 정책이 사실상 바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건 뭐 검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민족 자치라는 언급이 사라지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뭐 민족 자치구 같은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조선족이나 이런 자치구 정책 자체가 좀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콩 문제가 왜 신장이나 대만 문제랑 연결될까라고 보면 그 또한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떤 논리가 되냐면 1840년 아편전쟁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까지 그 시기를 중국이 뭐라고 부르냐면 치욕의 100년이라고 부르고 그 치욕을 갚고 다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말하기로는 2035년까지 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본적인 과제를 완수하고 2050년이 되면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서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상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 이게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부흥이란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지난 치욕의 100년을 상징하는
이 홍콩 문제랑 대만 문제를 풀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 문제가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하고 나서 더 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 있다가 1997년에 홍콩을 반환했잖아요. 영국이 중국에 반환을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1984년에 중용 공동선언과 홍콩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 동안 홍콩의 지금의 삶의 방식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홍콩의 기존 시스템을 50년 동안 유지한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게 일국양제 이제 덩샤오핑이 제안을 한 건데 일국양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중국 정부가 계속 홍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점점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애국 교육 반대 운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되고 2014년에 그게 이제 우산혁명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뭐냐면 행정장관 직선제 행정장관이 이제 홍콩을 다스리는 장관인데 직선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냐.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중국의 전인대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직선제는 직선제인데 중국 중앙 정부가 승인하는 후보들끼리만 경쟁하는 직선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직선제냐.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다 해서 항의해서 홍콩 시민들이 79일간 점거 시위를 해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2019년 6월 9일에 송환법 반대 시위라는 게 시작하는데 그 시위의 시작은 대만 가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 홍콩 남성을 여기 홍콩으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송환 받아서 처벌하는 문제였는데 뭐 우리가 보기엔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할 때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뭐 홍콩에서 약간 중국 공산당의 비판적인 책을 팔던 서점 주인이 어느 날 중국 공안에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가서 처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약간 그 중국 정부와 미묘한 관계에 있던 어떤 재벌 이런 사람들이 홍콩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전에 이제 일국양제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고 홍콩 사람들도 홍콩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홍콩에서도 중국한테 비판적인 얘기하다가 막 어느 날 납치돼서 갈 수 있어 이런 걱정들이 커진 상태에서 이 송환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정말 홍콩에서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중국 법정에서 공산당이 처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시위가 시작되었는데 200만 명, 720만 정도 되거든요. 홍콩 시민이. 720만 명 중에 200만 정도가 나와서 할 정도로 이 시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시작이 됐는데 당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200만 명이 다 나와서 요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폭도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전혀 뭐 대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이 송환법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었고 처음에 어떤 대화 같은 게 되지 않고 또 송환법 안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하철역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막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데도 경찰들이 그냥 보고 있거나 오히려 구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셔터를 막고 못 구하게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돼서 점점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장 저항도 해야 된다. 비폭력 시위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서 이제 용무파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청년들이 뭐 중국 국기를 막 찢는다던가 뭐 화염병 같은 시위를 시작하게 되고 중국 홍콩 경찰도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되고 중국 중앙정부도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결국
2020년 7월에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발효가 돼요. 이때가 되면 이제 뭐 워낙 폭력 진압도 한 데다가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시위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거의 이제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발효되고 일국양제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이전에 일국양제에서 허용되던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새로운 용어를 얘기해요. 애국자의 통치다. 이제 일국양제가 없어졌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홍콩에 필요한 건 애국자의 통치고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일국양제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게 사실은 더 강했는데 무슨 분리 독립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중국 당국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안보 문제야. 얘네들은 폭도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대화, 어떤 시민들과 정부의 대화는 처음부터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걸 안보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이 처음 들어와서 얘기했던 절대 뭐 소련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이런 아래로부터 그 변화 요구에 굴복하면은 이 중국 공산당 통치가 불안정해진다. 이런 틀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데서는 외세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런 데 굴복하면 이게 통치의 안정성을 흔드는 안보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홍콩은 지금 뭐 처음에는 시위 지도부, 정치가들,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다 감옥에 가뒀지만 지금은 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무슨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난주에 인천에서 무슨 럭비 대회인가 했는데 저희 그 럭비 대회가 있었다는 거 저도 몰랐는데 그게 거기서 원래 홍콩 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중국 국가를 이제 틀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되니까. 근데 그 주최 측에서 잘못해가지고 홍콩 시위 때 한창 불렀던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틀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친중파 정치인들이 이거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뭐 그 노래를 잘못한 한국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보안법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홍콩 신문에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 그 친중파 정치인들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충성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데 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은 외국인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홍콩 지금 신문을 보면은 홍콩 중국 국가를 모욕하고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그 시위대 노래를 튼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으로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홍콩에 달라진 상황인데 저는 그 홍콩에서 애국자의 통치라는 게 된 이 상황을 결국은 대만 문제랑 좀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로 아예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그렇게 계속 주변부 특히 나중에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특히 외세랑 결탁할 수 있는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건 결국 치욕의 100년에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지금 풀어야 된다라고 할 때 홍콩과 대만은 사실 그 풀어야 될 숙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기는 그 영국한테 식민지로 빼앗겼던 난징 조약 때 빼앗겼던 그 가장 치욕을 상징하는 곳이고 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1895년에 청일 전쟁이 났을 때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일본에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치욕의 100년을 상징하는 것이자 당연히 중국한테는 이제 분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또 시진핑 주석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대만이 되게 되고 이제 대만만 남은 거죠. 신장, 뭐 홍콩 문제는 이미 다 안정화시켰다고 보고 대만 문제가 남은 겁니다. 대만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의 1895년에
이제 식민지처럼 주게 된 곳이고, 그 전에도 이제 중국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고유의 영토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중국 정부의 그 주장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록에 보면 중국 중앙 정부가 통치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버려진, 그러니까 어민들이 아니 원주민들이, 사실은 토착 원주민들이 살던,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고, 그곳에 이제 한족 사람들이 조금씩 복건성에서 어민들이 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뭐 처음에는 포르투갈 사람도 와서 식민 통치 자원 이제 통치를 하고, 뭐 네덜란드도 점령을 했다가 청이 세워질 때 한족들이 거기 가서 그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가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네덜란드랑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복건성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주시킨 굉장히 복잡한 그런 땅이고,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중국 중앙 정부가 여기를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사실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949년에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면서 여기로 와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게 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전에 1945년 그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부터 국민당의 통치가 다시 이제 복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기대를 했다가 뭐 그런 한족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점령군처럼 군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8 사건이라는 것도 나서 거기 원래 살던 한족들하고 충돌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이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국민당이 패배해서 대만으로 온 이후에는 계속 그 이제 마오쩌둥이 시대부터 여기에 이제 폭격을 해서 1차, 2차, 3차 대만 위기가 있었죠. 54년, 58년, 그다음에 이제 95년에는 이제 덩샤오핑 시대지만 장쩌민 시대지만 그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폭격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그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를 되찾겠다라는 것을 계속 해온 거고, 2005년에는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무력 통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긴장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2008년에 이 여기 맨 아래 노란 페이지에 시진핑 주석 왼쪽에 있는 이 마잉주라는 사람이 총통이 됐는데, 이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건 왜 됐냐면, 지금 민진당이라고 하는 당은 원래 이 그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대륙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대만을 독립된 곳이고 앞으로 독립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만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될까봐 이 반국가 분열법을 만들었는데, 2008년에 이 마잉주 총통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분이 2016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은 우리는 원래부터 대륙하고 우리는 하나였고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대만은 독립하는 곳이 아니야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국민당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이 시기 동안은 이 반국가 분열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이전에 대륙에서 국공합작 한 것처럼 언젠가는 국공합작이 된다 해서 이렇게 대만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가는 방법으로 뭐 삼통 정책해서 대만으로 중국 사람들도 다 여행도 다니고 편지도 붙이고 앞으로 경제가 긴밀해지면은 통일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 식의 약간 한국식의 햇볕 정책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긴밀해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이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근데 2014년에 이 2014년에 아까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2014년에 대만에서 청년들이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마잉주 총통과 중국 정부가 계속 경제적인 강화를 긴밀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FTA 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크파라는 걸 맺고 뭐 자유무역 그 조약들을 계속 맺는데, 그때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이란 거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아니 왜 우리 맘대로 우리 의견도 듣지 않고 정부가 계속 중국한테 이런 걸 자꾸 맺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자리도 대륙으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손해다 해서 이 의회를 한 달 정도 점거하면서 이렇게 중국과 계속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는 거에 반대한다 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여론이 그만큼 중국한테 좀 악화된 거예요. 특히 시진핑 주석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억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왜 중국한테 모든 중국과 경제를 이렇게 통합할수록 오히려 대만의 좋은 일자리는 다 중국으로 간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커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중국과 경제 통합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대만 사회에서 커졌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오려고 시진핑 주석이 이게 2015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국민당 그 총통하고 그 공산당 총서기가 만난 거죠. 이게 마치 이제 3차 국공합작이라고 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 분열되고 나서 이렇게 중국 대륙의 공산당 총서기하고 이 대만의 지도자가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 처음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만 사람들이 여론에서 거부를 해요. 우리 이거 원치 않아. 해서 이 바로 직후에 대만 총통 선거를 했는데, 지금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이 되고 이 국민당 총통이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만을 지금 민진당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강경 정책으로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좀 대만한테 혜택도 주고 했는데, 대만 정부하고 대만 민진당 정부하고는 대화를 거부하고 대만에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해요. 이렇게 친민진당 쪽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약간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당시 한 2019년 직전까지는 지지율이 10몇 %로 폭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까 2019년 홍콩 송환법 시위가 났는데, 아까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대만 사람들이 중국하고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당시 많은 구호가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 사회에서 홍콩을 보면서 절대 중국하고 통합을 강하게 하면 나중에 저런 일을 당하겠는데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지율이 10몇 %였는데 갑자기 급 반등을 해가지고 재선이 됩니다. 이 홍콩 보안법 시위 이후에 2020년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만의 이제 시진핑 시대 이후에 특히 홍콩한테 하는 걸 보면서 대만의 대중국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야 하는 정치성이 상승하고, 또 민진당 정부도 그게 유리해요.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반감을 가질수록 계속 국민당이 아니라 민진당을 찍게 되니까 대만 민진당 정부도 계속 우리는 절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대만은 원래부터 대만 하나 독립된 대만이었다라는 식으로 역사 교육도 하고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는 통일의 방법이, 이전에는 일국양제로 해서 아까 마잉주 총통하고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만난 것처럼 언젠가는 경제적 통합하면 우리한테 대만이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제는 홍콩이 이렇게 되고 나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도 홍콩식으로 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 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은 통일은 해야 되는데 통일의 방법이 사실상 무력 통일 또는 강압적인 방법밖에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여러 발언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이제 대만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전에 시진핑 주석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만 통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남북 통일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이 대만 통일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언제 10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아, 아주 나중에 일일 것 같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고 나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대만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걸로 중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어떤 임무라고 할까?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그 여러 가지 굴욕의 세기를 뭐 일본 침략도 당하고 분열도 됐었는데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우리 통일시키고 독립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일어났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어서 어떤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업적이었고, 덩샤오핑의 30년은 뭐였냐면 이제 우린 진짜 부자가 된다, 부유해진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이후, 2010년 이후 들어서 중국 그 성장률도 계속 정체되고 둔화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은 이제 이전과 같은 덩샤오핑 시대 아니면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와 같은 뭐 연 10% 11% 성장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걸 공산당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요즘은 신창타이 뉴노멀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이제는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만이나 이런 걸 통일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고 2050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걸로 슬로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만 통일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될 절박한 과제로 중국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진핑 전의 대만 문제와 시진핑 이후 대만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중국 인민들한테 하겠다. 2050년 전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걸로 약속을 지금 한 거예요. 공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 성격이 대만 1949년에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이 항상 한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만 문제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 사이에서 한 약속으로서 이 성격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는 걸로 시진핑 주석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군몽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고, 이것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번 2020년 당대회 사면임 하고 나서 바로 한 게 이게 11월 8일 사진인데, 가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군대고 싸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첨단 군대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군대 개혁을 엄청나게 했고, 이전에 육군 중심의 숫자만 많은 군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공군, 해군 중심으로 다 개편을 하고 첨단 군대로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라는 게 뭐 언제 될지 그거는 아무도 시진핑 주석도 결심을 한 게 아니지만 계속 준비를 해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분명하게 중국 사회가 약속한 어떤 공약 같은 거예요. 중국 사회에 공산당이 약속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국내적 의미로는 이렇게 약속이 바뀌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중국식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 하는 거에서도 중요하고, 이제 대만이 특히 반도체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이 미중이 지금 경쟁한다고 할 때 이전의 미소 경쟁보다 첨단 기술 경쟁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반도체 이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좀 이거는 제가 좀 너무 나간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일본이 20세기 초에 그 미국과 대결하면서 서구와 대결하면서 뭐 한반도와 만주는 이익선 생명선이고 어디까지 나간다 하면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도 남중국해와 대만까지는 우리의 이익선이고 생명선이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판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이 중국 주변에, 그러니까 한반도까지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이런 걸 잘 못 그려가지고 어디서 가져오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한반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봐야죠. 여기가 이제 한반도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군 기지 표시가 사실 안 돼 있어요. 여기도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반도 주변으로 사실은 대만이 여기 있고 이 대만 문제가 벌어지고 이 중국과 여기 일본 미군 기지들이 쭉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이 사실 중국과 이 미국 사이는 이 1도련선과 2도련선이라고 해서 여기가 나름 일본과 대만을 거치면서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세력이 이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가상의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의 어떤 그런 거 없이 대만이 이제 대만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쭉 나가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만나면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태평양의 서쪽은 중국이 관할하고 동쪽은 미국이 관할하는 그런 식의 약간 구상을 2050년까지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도 사실상 남중국해와 이 대만 이 선이 만약에 중국이 다 관할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중국이 이제 관할하게 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반도 대만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한반도랑 계속 연동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냉전이 처음에 생길 때 보면은 국민당이 이제 처음에 공산당이 패배해 대만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이나 이런 CIA도 대만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대만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국민당 정부를. 그리고 CIA도 보고서에 보면은 50년 말이 되면은 대륙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일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사실 49년, 50년 초에 되면은 중국 공산당이 그 대만을 마주보는 복건성 해협에 쫙 놓고 군대를 포진해 놓고 이제 대만을 통일하러 가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김일성은 북한은 그 스탈린한테 우리가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마오쩌둥은 우리가 지금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그 중에서 김일성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통일을 도와주면 마오쩌둥이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를 사실 좀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 대만에 다 병력을 집결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중국도 이제 북한의 그 한반도 하여튼 그 남진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한반도 침공을 도와주는 남한 침공을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만 학자들이 쓴 많은 책을 봐도 한국 전쟁이 대만을 구했다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 약간 우연한 국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대만이 이렇게 나라로 살아남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대만이라는 걸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한국 전쟁과 연동돼서 살아났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18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북중러 공조가 다시 강화되니까 이전에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반도랑 연동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강한 나라들 사이에 더 이상은 영토를 확대한다거나 영향권을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그게 사실 이제 깨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연동되면서 만약에 푸틴 같은 오판을 하게 된 경우에 굉장히 이 한반도 같은 데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이 대만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계속 미사일이나 핵 무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잘못하면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하게 될 경우에 이것과 연동돼서 이 일대에서 다 같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만 문제를 저 멀리서 대만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하고도
멀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같이 해야 될 어떤 과제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정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의 요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보면은 계속 안보 불안을 얘기를 해요.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하는 연설을 보면은 안보 불안이란 얘기를 91번이나 했어요. 이전 바로 직전에서 50몇 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게 되지만 지금 미국하고 대결하고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안과 경계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이전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같은 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된 게 시진핑 주석 혼자의 권력욕이 엄청 강해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 충성파로만 사람들을 다 새 지도부를 짜고 이렇게 된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 무렵에 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하여튼 적어도 어떤 일정 세력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해온 거고 꼭 시진핑 주석 개인의 어떤 권력력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과 국가를 강화하고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아무 뭐 역할이 없는 그냥 그런 거 아니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한 특성인데 그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시중신이라고 하는 그 혁명 지도자의 고위 그 부총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실제 문역에 휩쓸려 가지고 겪었던 어려운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노홍위병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홍위병 막 일어나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문화대혁명이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이 노홍위병 세대라는 거 뭐냐면 이 특권 혁명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아들들이 홍위병도 할 수 있고 뭘 또 바꿀 수 있고 중국은 우리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고 혈통이 나쁘고 원래부터 혁명 지도하지 않은 이런 자제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다시 중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실제 문혁 때도 이 사람들이 했던 구호고 지금이 했던 시진핑 주석과 그 옆에 태자당 그중에서도 홍월따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런 약간 어떻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지만 약간의 우월한 책임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글들도 많은데 시진핑 주석의 약간 그런 독특한 사명감 같은 거가 지금 연동되어서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화대혁명하고 똑같은 건가 아닌가 하면 사실은 문화대혁명은 뭐 마오쩌둥의 권력력 때문에 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밑에서 뭐 홍위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뭐 조반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시 왜 중국이 그 당시에도 왜 특권층만 여러 특권이 있고 왜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들은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목소리나 발언권이 없냐 하는 사람들이 또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요소를 이 사람들은 그거는 노동자 농민이 뭐 요구하고 하는 거 가만두는 거는 문화대혁명 같은 혼란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피해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제하고 그 대신 문화대혁명 때 강력하게 당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갔고 사람들을 동원했던 그런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이 밑에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약간 문혁과는 다른 식의 문혁의 일정 요소만을 사용하는 그런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것도 최근의 사진인데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예난 그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
대장정 해가지고 가서 예난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됐잖아요. 여기 가서 이 혁명 정신의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아까도 이문영 선생님이랑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비판하다 못해서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막 혐오하기도 하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다 너무 이상해. 막 갑자기 너무 오만해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도 중국이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라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젊은 사람들도 중국이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무조건 시진핑 주석 지지하고 막 애국주의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좀 일면만 보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되고 나서도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가는 방향을 다 지지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그 무렵에도 약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어떤 목소리는 애국주의적인 목소리는 더 강하게 당이 그런 건 동원하거나 그런 쪽을 더 부각시키고 사실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것을 계속 억눌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7.5 체포라고 해서 인권 변호사나 노동운동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해 왔는데 그 대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 계속 지금하고 다르게 목소리를 내고 아래로부터 뭐 노동자나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 사람들은 시진핑 시대에도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사건 중에 있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8년에 이거는 7월에 그 중국 광동성 선전에 있는 자스커지라는 그 기계 만드는 제조 공장인데 여기 노동자들이 사측이 너무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거를 막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뭐 저임금이고 하니까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측에서 뭐 어용 노조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 노조를 못 만들게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체포해버리고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 각지에 이제 굉장히 좋은 뭐 베이징대, 뭐 난징대 이런 좋은 데서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학습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가서 왜 노동자들이 노조 만든다는데 막냐 해가지고 이 연대 활동을 하러 가요. 그래서 SNS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 노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측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리고 했는데 이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자본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불평등을 없애고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에 맞게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 학생들을 모두 이제 체포해버려요 어느 날. 그래서 체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 학생들이 체포되고 나서 좌파 학생 단체가 위험하구나 해서 뭐 베이징대나 이런 뭐 중요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학회를 모두 금지시킵니다. 허가를 이제 금지해버려요. 그런 식의 이런 움직임도 이런 사건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존경하는 첸니친이란 선생님이 나이 드신 선생님 첸니친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5년 동안 취재하는 동안 사실은 저는 이제 당시에 중국에서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뭐 중국을 바꿔보려고 아래로부터 바꿔보려고 하고 건강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한테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이 채니치 선생님 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 있지만 이분이 이제 노신 연구자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문화대혁명 직접 겪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나는 두 개의 중국이 있다. 하나는 모두가 주목하는 뭐 마오쩌둥, 덩샤오핑, 지금 시진핑까지 공산당 지도자들의 그런 것들만 외부에선 많이 보잖아요. 우리 보면 뭐 마오쩌둥 어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항상 지하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밑에 노동자, 농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항상 중국이 더 평등하고 더 좋은 사회주의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뭐 천안문이랄지 지금 아까 자스커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계속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국을 우려하고 싫어하지만
뭐 중국의 전체가 다 지금 그런 걸 동의하거나 다 막 애국주의에 물들어서 시진핑 주석을 정말로 찬양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지금 당장은 이런 목소리를 나오기 어렵고, 하지만 중국이 외부의 도움으로 바뀌거나 외부의 개입으로 바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중국 내부에서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국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당대회 하기 전에 이렇게 엄혹한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감시 시스템이 강한데도 육교 이 중국 베이징 대학가인데요. 여기서 저 플랜카드 걸어놓고 시위를 했다는 사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PCR 검사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강제로 하는데 우린 PCR 검사가 아니라 밥을 원하고 우리는 그런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원하고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젊은이들을 보면 뭐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이 오만하고 막 싫다고 다 하는데, 사실은 중국 MZ 세대가 제일 애국주의 세대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MZ 세대 중에서도 좀 지식인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약간 중국 체제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누워 버리자, 중국 정부한테 착취당하고 이러는 거 싫으니까 막 그런 운동도 벌이고 하는데, 사실 그 노동자, 농민, 기층 민중들이 제일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농민공 이런 걸로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로 와서도 계속 차별받고 뭐 농민공이란 이유로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위안을 준다거나 하는 게 애국주의예요. 야,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뭐 대만도 통일하고 뭐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중심이 된다. 이런 애국주의가 사실 가장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뭐 일베라든지 약간 극우화되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정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중국이 가장 기괴해 보여도 어떻게 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점도 한번 같이 보고, 중국이 정말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나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자기들의 통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말하면 한국도 불평등한 사회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동아시아 모델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장하고 나아진다고 했는데 2010년 이후에 한국도 중국도 청년들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 더 애국주의에 더 호응하게 되고, 뭐 좀 옆에 나라가 더 밉고 혐중, 혐한 이런 데 서로 다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분은 샹비아오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그 인류학자인데, 최근에 원래 옥스퍼드대 거쳐서 지금 독일에 있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의 이 책 주변의 상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런 정서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중국은 남 얘기인데 이게 중국 이렇다고 이건 중국이 알아서 가는 건데 우리가 왜 이걸 비판해야지? 그냥 뭐 중국은 저렇게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생각한 도전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면도 사실 있는데,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아까 신장이랄지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21세기에 이제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도 보편 인권에서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편 인권의 면에서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 보편 인권과 주권 사이에서 어떤 게 우선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지만 보편 인권의 측면에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이 사실 아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건 결국은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다시 중화 중심의 질서를 이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한테도 당연히 그 중화 질서가 한국이 중화 질서의 중요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었고, 만약에 중국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중국 중심의 질서가 만약에 아시아에서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한국이 지금 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살아왔지만 뭐 영원히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정말 중국 중심의 질서를 다시 아시아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보편적이고 이 주변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는 주변 국가, 특히 이웃 국가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이웃 국가로서 중국에 던질 수 있는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중국도 중요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목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주는 게 저는 정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중국식 현대화라는 게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월에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있어도 이렇게 전면에 부각되지 않던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식 현대화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까지 현대화, 근대화는 서구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라는 새로운 길도 만들어주겠다.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미국식 모델이냐 소련식 모델이냐를 놓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대결을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식 모델이 있다면 이제 중국식 모델로 우리가 보여주고 경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중국이 만약에 그럼 어떤 모델을 보여줄 것이냐. 중국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국가 중심으로 사회를 통제를 하고 그 대신 경제에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모델이면, 미국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모델이 더 나오면은 우리 모델이 해외로 더 퍼져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식 모델 현대화라고 하는 그 모델대로 만약에 중국이 2050년까지 중국 목표대로 여기를 다 영향권으로 두게 된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에 동의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당연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신장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면 사실 미국과 뭐 서구,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200개국 중에 50개국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표결하면 신장 문제를 우려한다, 이런 표결은 50표 정도 나와요. 근데 중국이 사실 이제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중국이 표결하면 사실 100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사실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도시는 다 국민당이 통치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모아가지고 결국은 도시를 이기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엔 같은 데서 보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인권 막 중시하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결국은 잘 사는 한 50개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권 그거보다는 오히려 빈곤 탈피가 더 문제고 중국의 투자를 받는 게 더 중요해 라는 하고 있는 국가들을 100개국을 모으면 이 50개국을 지금 다 누를 수 있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으로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그 100개국도 그렇고 뭐 이 50개국에서 그 서방 선진 뭐 한국까지 이렇게 50개국에서도 물론이고 사실 중국을 지지하는 100개국도 중국의 지금 모델을 완전히 지지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미국도 위기에 있고 중국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경쟁이 되고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지금 20세기 초와 같은 파시즘, 포퓰리즘처럼 아까 막 애국주의가 분출하고 하는 것들이 각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한국이 어떤 식의 원칙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한국의 600년 관계를 다룬 책인데 이제 사실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한국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큰 외교가 끝났지만 워낙 그 한국 안에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의식 중에 사실 한국은 한국 사람들은 아 우리한테 중국은 뭐지? 중국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만 하지만 실제 중국한테 한국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의 그 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항상 과거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웃 국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 너무 중국하고 뭐 경제관계 이렇게만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동아시아 세계 아니면 세계에서 중국한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우리 원칙으로 어떤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약간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좀 인권 문제를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면 모든 나라에서 그 레프트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가 더 많죠.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인권 문제를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인권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